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6월 둘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목재 가격이 이제 앞으로 더 하락이 예상된다는 소식인데요. 제가 지난 5월 촌지 4월 말쯤에 목재 가격이 한창 비쌀 때 앞으로 목재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7일 날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 달이 지난 6월 7일 이제 27%까지 하락했어요, 최고점에서.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올해 5월 7일에 고점을 찍었고, 지금 이 근래에 와서 이렇게 떨어졌죠. 작년 이맘때 400달러였죠? 여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높죠. 3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27% 정도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했던 폭만큼 가파르게 목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 보면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코비드 상황이 개선되면서 목재 생산과 운반에 관련된 이제 규제가 완화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산량도 높아지고 운송 여건도 개선이 되면서 공급이 예전보다 원활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화 상태에 도달한 듯한 주택 가격이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번 달에도 주택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너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 빌더들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착공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택을 레노베이션 하는 분들도 지금 목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미루고 있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목재 가격의 하락의 원인이라고 이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해서 BMO는 내년 2022년까지 지금보다 60% 이상 목재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21년도죠. 살짝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더 떨어져서 추세를 보면 이 시점이 작년이었는데 작년과 거의 비슷해지죠. 올해 말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기는 하지만 워낙 정체돼 있고 밀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하락 후에는 또다시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목재 가격은 굉장히 큰 변수죠. 이 위에서도 제가 잠깐 적어 놓은 것처럼 단독주택 가격에 3만 달러 정도가 추가됐다 그랬으니까요. 목재 가격의 상승으로요. 그래서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하나인 목재 가격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소식이라서 가져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여기 보시면 맨하탄과 상반되는 토론토 금융과 사무실 복귀 회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해당 기업의 분야라든지 운영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2주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겠다는 당근도 제공하면서 사무실로의 복귀를 서두르는 모습인데,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과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이죠. 거의 대부분 20% 전후로 베이컨시 레이트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휴스턴하고 달라스가 가장 높네요. 그런데 몬트리올하고 토론토를 보면은 이제 10%를 넘었어요. 겨우요. 미국의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20%를 넘던지 20%를 향해 가고 있는데, 캐나다의 몬트리올과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 도달했죠. 그래서 이 뉴스에서는 캐나다의 주요 도시가 미국과 다른 이유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백신 공급률과 연속된 락다운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직원들은 물론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도 재택 근무의 장점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시면은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코비드 사태 이전에 73%에 그쳤던 직원 참여율이 86%로 오히려 상승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와 다이렉트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밖에 없겠죠. 거의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방식으로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낭비되고 있던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해서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디지털 방법을 가지고 더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에너지도 줄였고요. 시간도 절약했고요.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방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높아진 생산성으로 인해서 수익도 증가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택근무의 장점이라고 경영진들도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모기지, 대출 및 자산 관리가 수익을 주도하는 캐나다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이 한몫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보다 경제 규모도 10분의 1이고 경제 규모도 작은 만큼 금융이나 전반적인 기업 분야의 범위도 상당히 다양하지 못하죠. 그런 특수성에서 모기지, 대출 및 자산관리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사무실로의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보시면 도심으로 통근하는 근로자에 의존하는 상인, 식당 및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런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이어가는 게 더 선호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도심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서비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1년 동안 그랬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도 다운타운의 중심으로 비즈니스들이 많이 매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20만 불이었던 가게가 지금 5만 불, 6만 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것 같아서 보면은 렌트비는 10,000불이 넘고 이래요.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 재택 근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토론토 다운타운하고 몬트리올에서 금융 서비스 일자리가 27만 5천 개라 그랬잖아.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 금융 서비스에 일하는 사람만 27만 5천 명인데 이 27만 5천 명에 관련돼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뉴스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고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furnished하고 unfurnished의 차이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다운타운에서 한 고객분의 이제 콘도를 리스팅하면서 그 고객분이 가구가 있는 게 렌트가 더 빨리 나갈까요? 아니면 가구가 없는 게 렌트가 더 빨리 나갈까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랜드로드 분한테 드린 답이 정답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어떤 테너트들은 가구가 필요하지만 어떤 테너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가구를 고집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준비했던 가구들을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든지 유학생들이 많든지 대학교 주변이요. 이제 이런 경우라면 가구가 있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학교 주변 같은 경우라도 처음에 1년, 2년 학교를 다닐 때는 모르지만 점점 캐나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구들이 늘어가죠. 이제 그러면서 가구가 없는 유닛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가구가 있고 없고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가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렌트 가격 차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보고서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 토론토 임대 보고서에서 발표된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토론토에서 가구가 없는 방 1개짜리 주택을 임대하는 가격은 현재 1696불로 가구가 비치된 아파트가 1723
3불인 거에 비해서 27달러 저렴하다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61불 정도 저렴했는데 더 많이 저렴해졌죠. 그런데 반면에 이 노스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구가 없는 원베드룸이 1797불로 가구가 비치된 유닛보다 더 비싸요. 32불 정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건 아직도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있지 않죠. 그리고 U of T 같은 경우도 아직 발표가 안 났죠.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이제 토론토로 다시 들어올지 말지에 대해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 렌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렌트라는 게 그래도 최소한 몇 주 전에는 이제 계약을 해 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학생들이 아직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렌트 유닛을 알아보고 있는데, 뭐 아직은 알아보고 있는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유학생들보다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거나 실제로 이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렌트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구가 있고 없고의 렌트 가격 차이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캐나다의 다양한 경제 상황이 지금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하겠다고 금리를 동결했죠. 이제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에는 3%대를 넘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3%대가 예전에 넘었죠? 그래서 이 기사에 보시면 annual inflation rate이 뭐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가장 높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May 19이에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발표된 기사인데요. 이때만 해도 보시면 각 주별로 나와 있던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은요, 다 올랐죠? PEI 같은 경우는 3.3에서 5.3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뭐 퀘벡,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2.2에서 3.3, 3.4로 올랐고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2에서 3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3%가 넘어갔죠. 지난 5월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주요 도시를 보면 토론토 같은 경우가 1.7로 그나마 낮았는데 2.4가 됐고요.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도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가 넘어섰죠. 밴쿠버도 2%였는데 2.8%가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올해 1월에 1%였는데 지금 4월에 3.4%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2.2%였고요. 5월 달에 3.4%였죠.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예측치는 3.5%인데 벌써 지난 5월에 3.2%가 예측치였는데 3.4%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락다운도 풀렸고요. 아무래도 이 3.5%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리는 계속해서 낮게 유지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면 RBC의 이제 선임 경제학자인 로버트가 이제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원래 2020년 올해 주택 판매량 예측 수치가 6.2%였는데 이 6%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보다 더 증가해서 16%까지 증가할 거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급 및 수요 조건이 여전히 크게 이제 불일치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재고 수준은 여전히 구매자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2022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판매량도 가격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이 되면서 주택시장이 조금 냉각된다면 그 이후로는 악화되는 주택 구매 여력,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무실 복귀, 그리고 금리 상승 등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주택시장이 다소 냉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악화되는 주택 구매 여력에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그까지만 잠깐 알려드리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Point to Homes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53%가 주택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24%는 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응답자의 44%가 궁극적으로 언제 집을 살지 모른다고 답을 했고, 이 수치가 예전에 비해서 27%나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31%가 6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14%만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거라고 답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바이어들, 구매자들이 점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주택 구매 여력의 악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 구매 여력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빌려야 할 돈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 빌린 많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이 뉴스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에 모기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